자.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있잖아. 이 과제물 안 해오면 이게 진짜 좀 아무 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내가 뭐 2시간, 3시간씩 뭐 떠들어 봐야 남는 게 뭐 있겠냐. 너네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붙잡고 있잖아. 문제집을 풀어야 돼. 문제집을 풀고 고민하고 있잖아. 그리고 저 선생을 어떻게 괴롭힐까? 좀 고민 좀 해오세요 진짜. 뭐 이거 뭐 내가 공부합니까? 난 공부 왜 해? 내가 왜 하냐? 난 맨날 하는 건데 이거. 너네가 해야지. 저번에도 이랬었는데 저번에도 이게 안 풀어와가지고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자꾸 안 풀어오시면 어떡합니까 늘. 자 84쪽에 보면 여기 인공신명역학 나와 있는데 좀 어려웠죠. 이게 육모 문제인데 19번 문제는 솔직히 이건 뭐 틀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뭐 3점짜리인데 이건 뭐 이해도 좀 잘 안 될 거고요. 솔직히 풀어가지고 풀어보세요. 19번 푼 학생 손 들어봐. 세연아 너 19번도 안 풀었어? 풀었어요. 풀긴 풀었어? 맞았어? 네, 19번 틀렸어요. 틀려도 돼 이거. 틀려도 돼 이거는. 아니 뭐 설명을 하면은 이제 하나씩 다 봐야 돼가지고 이거 한 문제만 붙잡고 있기가 너무 그래서 뭐 요거 뭐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혼자서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기 오른쪽으로 가서 저기 유비논증 나와 있는데 유비추리 이거 이제 저기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추리를 해봐야 한 4개 정도 돼요. 그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 안 해줬냐 이거 내가 해줬지? 해줬냐 안 해줬냐? 4개 안 해줬어? 규리나 해줬어 안 해줬어? 내가 안 해줬어? 모르겠어? 연역추리 있잖아. 연역추리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같은 말로 뭐라 그래 이거를? 3단 논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연역추리 3단 논법이에요. 이거 어디서 써요 주로? 3단 논법 연역추리는 수학, 과학 어느 거? 수학에서 써요? 과학에서 써요? 수학에서 쓰죠? 주로 이제 수학에서 씁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가 되죠. 꼭지점에서 밑으로 확대돼가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대전제가 일단 먼저 나와요. 모든 사람은 안 해줬어? 해준 거 같은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해줬죠? 그 다음에 소전제, 그 다음에 뭐? 결론 이렇게 가요. 그죠? 소전제, 결론 이렇게 가요. 소전제,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가요. 그죠? 그래서 이쪽 위로 갈수록 어떤 사고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이건 모든 거에 적용이 되잖아. 그래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사실이라고 그랬잖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실에서 뭘 이끌어낸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결론을 이끌어낸다고 그랬죠. 주로 어디서 쓴다고? 수학에서. 그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결론을 이끌어낸다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제 반대가 뭐예요? 귀납추리죠. 같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같은 말 뭐라고 했어 이거? 했잖아. 경험적 추리라고 그러죠. 그지? 경험적 추리라고 그래요. 그죠? 이건 주로 어디서 써요? 과학에서 쓴다고. 그죠? 약간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된다고 그랬어. 그죠? 그 개별적인 사실에부터 얘는 이제 거꾸로 가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서부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백조 얘기예요. A 백조가 어떻더라? A 백조가 하얗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B 백조도 어떻다? 하얗더라. 백조 이게 쭉 살펴봤는데 백조가 이제 쭉 그러니까 B 백조, C 백조, 뭐 D 백조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백조 이제 쭉 하얗더라. 그래서 모든 백조는 어떻다? 하얗다. 뭐 이런 결론을 내죠. 모든 백조는 하얗다. 그래서 뭐라고 이거는 이제 거꾸로 가죠. 이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주로 과학에서 쓰는 추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뭐예요? 유비추리 나와 있잖아요. 유비추리.
유비출이 그죠? 이건 이제 A가 B인 걸 보니까 A 다시가 B 다시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얘 둘은 뭐가 있어야 돼? 얘네 둘은 서로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뭐? 소주탄에 마지막 뭐? 변증법. 무슨 원리라고 그랬어요? 변증법? 변증법 무슨 원리? 정관합의 원리라고 그랬잖아. 이거 저기 3년 전에 수능 나왔다니까 변증법? 3년 전이니까 4년 전 수능 문제로 나왔을 때니까 해결의 변증법. 그래서 정반합의 원리죠. 이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뭐 여기 그 좀 구체적인데 그냥 대충 요 정도만. 그래서 나중에 이 합이 다시 뭐가 돼? 이게 이제 다시 정이 되고 다시 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가는 거다고 논리를. 오케이? 공산주의 이론의 어떤 밑바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줘요? 저기 그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에서 정상과학 뭐 이런 말 나온다고. 당대를 주름잡는 어떤 이 정, 바로 이 합, 이 정을 뭐라고 그래? 이거를 이제 정상과학이라고 그래요. 정상과학. 그래서 그걸 당대를 주름잡는 어떤 정상과학을 뭐라고 그래요?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비논증이 나왔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유, 뭐 앞으로 갔으니 뭐 이거 뭐 참. 유사성에 대한 얘기야. 이거는 그냥 유사성에 대한 얘기죠.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쭉 그냥. 근데 이제 이 유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두 견해가 이제 대립을 해요. 어떤 견해가? 여기 보면은 두 견해가 대립을 하는데 하나는 뭐? 동물 실험이 유익하냐? 동물 실험이 있잖아. 동물 실험이 유익하냐 반대냐, 그러니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게 뭐 두 가지인데 반대하냐, 요 두 가지 학설이 나오는데 유비추리 애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유비추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유익한 애들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유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하는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동물도 뭘 느낄 거다? 고통을 느끼니까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 다 유사성 자체는 인정해요. 이 유익해하는 애들하고 반대하는 애들하고. 알겠어요? 그런데 반대하는데 이제 자기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끌어오는 논리가 좀 반대인 거지. 안 읽을게 이것도. 아, 읽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20, 21, 22, 23, 24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23번 많이 틀리는데 이거 뭐 나중에 뭐 풀어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이거 유비출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음악 문제 나와 있는데요. 몰라 이거 안 나와. 이거 갖다 버려. 이거 풀어보셨어요? 안 풀어보셔서 몰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저기 88쪽에 요거는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뭐 맨날 나오는 개념이라서 요것도 여기 88쪽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정약용 나와 있는데 이와 기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와 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이제 뭐 문제 풀다 보면 되게 많이 보이는 동양사상,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기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세계관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성리학은 이와 기의 개념을 바탕을 둔 세계관을 통해서 도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성리학이 말하는 게 뭐라고? 이와 기예요. 이와 기죠. 아이씨. 기, 이와 기예요. 그죠? 아, 성리학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성리학은 유교에서 온 거예요. 그죠? 유학의 일종이잖아. 유학은 누가 만들었어요? 공자하고 맹자하고 만들었지. 공자하고 맹자하고 제자백과. 그죠? 춘추전국 시대 때 공자하고 맹자 이런 애들이 만들었잖아. 근데 이제 그 춘추전국 시대가 끝나고 어느 나라가 통일을 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시황이 책들을 싸그리 불태워요. 유교. 왜냐하면 진나라는 법가 사상을 위주로 해가지고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유교 서적하고 뭐 이런 거 유학 서적 다 불태워버린다고. 그거 뭐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잖아. 분서갱유라고 그러죠. 분서갱유 그래가지고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 2,000명을 땅에다 파묻어버려요. 알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학이 이제 쇠퇴하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한나라 때 유행했던 학문을 뭐라고 그러면 훈고학이라고 그래요.
풍부하기라는 건 뭐냐면은 이 공자맹자가 썼던 책에다가 있잖아. 그러니까 주석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뭐 서적 해설서도 없고 그러니까 책에다가 이제 주석 같은 거 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연구하는 거, 주석 달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한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학문이 이렇게 좀 쌓이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 뭐가 튀어나와요? 성리학이라는 게 튀어나와요. 이 성리학이라는 게 뭘 연구하는 거냐? 우주의 본성과 인간의 원리 뭐 이런 걸 통해 연구하는 거예요. 우주의 본성. 자,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의 어떤 우주의 본성과 인간의 어떤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이지. 미안해. 우주의 원리와 우주의 본성이 아니고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 이런 거 탐구하는 거예요. 좀 이제 학문의 스케일이 좀 커진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본성 이런 걸 탐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저기 고려시대 때 알겠어요? 송나라가 이제 고려시대 때였잖아. 그래서 안양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리학을 끌고 온 거야, 알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제 성리학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얘가 이제 명나라에 가면 이제 뭐가 출현해요?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양명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얘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장현수특의 양명학에 대해서 약간 나왔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러다가 청나라로 가면 이제 뭐가 나타나요? 저기 서양의 그 실증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증학이라는 게 나타나요. 이 고증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이게 이제 실증주의 학문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에 영향을 줘요? 이 고증학이? 실학에 영향을 줘요. 오케이? 아?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요거 한단 말이야. 성리학. 그래서 성리학은 이와 기, 이기론이라고 그러죠. 이기론.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양자산맥 있잖아. 이렇게 이기론 그러면 있잖아. 여기 뭐 이게 쪼개가지고 이쪽을 뭐라 그래요? 경기지방하고 호남지방 합쳐서 기호학파라고 그러잖아. 기호학파의 거두가 바로 누구예요? 5,000원짜리 율곡 이지. 그럼 이쪽을 뭐라고 그래? 영남학파라고 그래. 알겠어요? 영남학파라고 그래. 이쪽 영남학파. 이쪽은 기호학파라고 그러고. 영남학파의 거두가 누구야? 1,000원짜리 태계 이황이잖아. 1,000원짜리 태계 이황이고 5,000원짜리 율곡 이야. 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폐가 돼 있는 거야? 우리나라 학문의 근간을 이뤘던 사람이니까 지금도 지금 동양학 뭐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은 다 이런 거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래서 이황은 뭐라고 그래요? 이와 기가 다르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이제 주리론이라는 말을 써요. 주리론. 이론론이라는 말도 쓰는데 주리론이라고 그래요. 주된 게 바로 뭐라고? 이라고 주리론 이렇게 얘기하죠. 이쪽은 뭐라고 그래요? 주기론 이렇게 얘기해. 알겠어요? 그럼 기와 이라는 건 뭐냐? 기는 있잖아. 이를 뭐냐? 이는 이건 이제 약간 정신적인 거예요. 이건 약간 정신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기는 뭐예요? 이거는 약간 물질적인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그럼 물질이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 이거 싸우는 거 알겠어요? 물질이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 싸우는 거야. 그래서 태양은 태계 이황은 뭐가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신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기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기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얘기는 이기 일원론이라고 그러고. 알겠어요? 이거 국사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국어 시간에 맨날 나와요? 시험에? 이기 나오면 뭐라고요?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세요. 깔끔하게. 알겠어요? 이는 뭐라고요? 정신적인 거, 기는 물질적인 거. 그래서 양대산맥 이 두 사람이. 알겠어요? 맨날 나오는 사람이 태계 이황 아니면은 율곡이. 이 율곡이도 잘 안 나와. 태계 이황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학사상의 거두가 바로 누구야? 정약용이. 알겠어요? 그럼 정약용은 실학인데 왜 성리학이 튀어나오냐? 당연하지. 어쩔 수가 없어. 성리학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 거야. 알겠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한문학,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근본은 성리학이에요. 알겠어요? 이 나중에 이제 뭐 예속논쟁 이런 걸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양을 더 대하는 태도, 위정척사파 할래 아니면은 개화파 할래, 이것도 다 성리학에서 나오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바로 볼게요. 그래서 성리학은 이와 기의 개념을 바탕으로 둔 세계관을 통해서 도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내배되는 보편적 이치나 원리 이렇게 되는데, 그냥 뭘 생각하라고 이라는 말은? 정신적인 거? 그 다음 이러한 이는 모든 사물의 본성으로 내재합니다. 자, 얘는 뭐라고요? 본성이에요. 본성. 사물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냥 써있는 대로 그대로 정리를 해도 돼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특히 성리학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 이치로서의 선한 본성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이 있냐 없냐 가지고 나오는 게. 너네 세계에서 맨날 배우는 거잖아. 성선설, 성학설. 성선설 누구? 얘가 성선설이잖아. 맹자. 얘가 성선설이잖아. 성선설. 얘 반대가 누구야? 순자잖아. 순자 무슨 설? 성학설. 그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이야. 뭐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별 생각 없어? 인간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어 별로? 이 인간이 나쁜 놈인데 교육을 통해서 착해지는 거야? 아니면 원래 착한데 악에 물들어가는 거야? 성무성학설도 있죠. 고자라고. 고자라고 있잖아. 고자로 되게 좋아하던데 학생들. 성무성학설도 있죠. 성무성학설. 이렇게 두 개 양쪽에 이렇게 약간 절충적인 학설. 어쨌든 이 두 개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듯이 본성이면서 뭐라고요?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고? 착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선한 본성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편 성리학은 개개인의 도덕성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데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를, 그렇지, 이게 바로 뭐라고요? 현실적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거죠. 이게 기예요. 알겠어요? 현실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뭐로 본다고요? 기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맨날 나오는 거야. 이기론. 심심하면 모고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심심하면 한 6개월, 4개월에 한 번씩 뭐 튀어나와요. 특히 여기까지 했니? 그래서 현실에서 실현하는 차이가 있는 것을 기에서 찾는다. 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거는 뭐라고요? 보편적이고요. 이거는 거기 다 써있어. 이거는 보편적이고, 얘는 뭐라고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게 보편적인 거잖아. 얘는 보편적인 거고 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얘는 착한 거고 선한 거고, 얘는 뭐라고요? 악은 아니고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악은 아니고 얘는 본연적으로 착한 천성이고 얘는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나한테 여기 써 있는 거 정리하는 거 해야겠어요? 기본적인 상식은 뭐 아까 거기서 끝난 거고. 어디까지 했니?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칫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기를 다스리기 위한 부단한 수양을 통해서 순수한 본성이 오롯이 발현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조했다. 자, 뭘 강조한다고요? 얘를 뭘 하라고요? 수양하라고요. 그럼 수양하면 뭐가 빠져요? 악으로 안 빠진다고요. 오케이? 악으로 안 빠진다 이렇게 합니다. 수양. 그렇게. 수양도 중요하죠. 수양을 통해 순수한 본성이 오롯이 발현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조했다. 이것을 위해 성리학에서는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관조 알죠? 관조 뭐예요? 관조가 뭡니까? 관조적, 뭐 시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다. 관조적. 보고 비춘다 이런 말이 알겠어요? 어디다 비춰? 마음속에 비춰보는 거야. 관조 알겠어요? 볼관자에다가 비출 조자를 쓰는 거잖아. 보고 내 마음속에 비춰본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관조를 통해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여 악으로 오를 수 있는 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실학자 정약용은 성선설의 바탕을 둔 기존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편적인 얘기고 이제 정약용 얘기가 나오죠. 자, 정약용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성리학에서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분별 능력을 갖춘 윤리적 욕구라고 말하며, 인간의 얘는 이 차이가 뭐라고요?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줄,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긴 한데, 인간의 본성, 이게 본성이잖아.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해낸대요. 얘 자체가. 얘가 선이 아니고 그냥 선과 악을 구별해낸대요. 얘가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선을 좋아하는 윤리적 어디냐? 그래서 분별 능력을 갖춘 윤리적 욕구라고 하며 새로운 인성론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선을 좋아하는 윤리적 욕구만이 주어졌을 뿐이므로 선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선을 실천해야지만 비로소 도덕성이 갖춰진다. 그래서 윤리적 욕구는 있는데 윤리적 욕구만 갖춰져 있죠. 윤리적 욕구만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실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선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간은 윤리적 욕구만 기본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실천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했니? 즉 도덕성이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건 선천적인 것이 아니래요. 그럼 달성되지. 선천적이 아니래. 여기 선천적이잖아. 본성 타고난 거야. 알겠어요?
보석 타고난 거야 여기. 근데 얘는 뭐라고요? 선천적인 게 아니라 어디까지니?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씨 운동이 헷갈렸어. 도덕성이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렇지, 구체적 행위, 실천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선에 대한 주체적 선택과 지속적 실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실천이 이루어질 때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약용은 선의 실천이 나와 타인뿐 아니라 외부 세계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타인과의 관계, 상대적인 걸 중시하겠네요. 타인과의 관계 뭐 이런 얘기하니까 나와 외부, 나, 타인, 그 다음 뭐라고요? 외부 뭐 이런 거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도덕성이라는 건 아니 도덕성이 아니고 선의 실천이. 그 다음 실학자 최한기는, 얘도 이제 실학자인데 최한기가 나왔나요? 최한기 나오면 이 사람은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 나오면 이게 나중에 이제 저기 앞에서도 봤을 텐데, 신주지각설, 뇌주지각설 할 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앞에 인간이 마음은 머리에 달려있냐 가슴에 달려있냐, 얘는 머리에 달려있다라고 뇌주지각설 받아들이죠. 옛날에 우리는 마음이 이제 여기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근데 얘는 이제 뇌주지각설 뭐 그러면서 기계론적 세계관,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이 몸을 약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알겠어요? 거기서도 좀 나와요. 최한기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존재는, 그렇지, 기죠. 얘는 기를 중시 여기는 거 알겠어요? 세계의 모든 왜냐면 이게 기계론적 세계관이라, 아니 물론 그 기계론적 할 때 기자는 한자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기를 중심으로, 이 기운이잖아, 기운을 중심으로, 물질을 중심으로,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담비야, 기가 뭐라고? 물질 졸려? 요것만 아이씨 아니야, 더 해야 돼. 물질 어디까지 했니? 그래서 세계의 모든 존재는 기라는 보편적 요소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모든 존재의 본성인 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얘는 뭐라고요? 영원불변 아니고요. 영원불변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래요? 선악도 없어요. 얘는 선악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 또한 모든 존재의 본성인 기는 시간과 아이씨 또 똑같은 거 또 읽었네. 무슨 바보 같아. 기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변화하는 것으로서 외부 세계와 소통하면서 선악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네요. 외부가 중요합니다. 외부와 소통해야 됩니다. 인간의 윤리도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면 선하고 도덕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됩니다. 자, 뭐 해야 된다고? 결국 선악은 뭐에 따라서 반영하면 된다고?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느냐 유구죠. 기의 뭐라고요? 운동과 변화의 합치 유무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선악이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면은 선이고,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지 않으면 악인 거야. 알겠어요? 어디까지 했니?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를 경험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지각을 형성하며, 이런 지각은 축축에 의해서 확장됩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논적 소리야? 이게 무슨 논이야? 이거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하고, 아까 있던 거 경험적 추리지? 경험론이 알겠어요? 경험론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양 사상에서? 서양 사상하고 맨날 나오는 건데, 이게 그 경험론하고 반대가 뭐예요? 관념론이잖아. 관념론이 먼저 나와요. 관념론이 먼저 나오죠. 관념론은 주로 어디서 발전해요? 대륙 쪽에서 발전하고, 경험론은 영국 쪽, 섬나라에서 발전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데카르트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얘는 누구예요? 베이컨이죠? 그래서 경험론, 관념론 이렇게 얘기해야 알겠어요? 이거 맨날 나오는 것들이에요. 얘네들도 그냥 딱 나오면 그냥 우주르. 알겠어요? 얘는 어디라고? 이게 대륙 쪽이라고. 대륙이면 뭐 독일 이쪽이고, 독일이나 프랑스, 아니 데카르트는 프랑스이지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디? 저기 그 영국 쪽 애들이 알겠어요? 그 양쪽이 맨날 싸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얘기도 이제 여기서 가는 거지. 감각기관이 뭐라고? 경험을 하고. 이게 경험론적 세계관이야. 이게 약간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어디까지 했니? 경험 어디까지 했니? 경험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지각을 형성하고, 아니 그냥 솔직히 이런 건 안 읽어도 돼. 그냥 뭐 당연한 거지. 감각기관 이거 맨날 나오는 건데, 기관을 통해서 경험하고 지각을 형성하고,
그래서 지각은 추측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추측하죠. 그래서 인간은 뭘 갖추게 돼요? 아니 이건 이성은 관념론 쪽에 가깝죠. 이성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추측은 논리적 추론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윤리적 공부나 실천과 같은 경험적 부분을 포괄하는 게 있는데 인간이 올바른 추측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소통하게 될 때 그것은 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됩니다. 자, 동은 반복이니까 또 안 해도 되죠. 외부 세계와 뭐 하면 잘 소통하면 선이고 안 하면 악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추측을 바르게 못해서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자기 내면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운동과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최한기는 외부의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부단한 소통으로 도덕성이 실현되는 공동체 세계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성리학은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렇죠. 성리학이라는 건 약간 이 관념론 쪽에 가깝잖아. 그래서 형이상학적 세계관이에요. 형이상학의 반대말은 뭐예요? 형이상학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것도 몇 번 해줬는데 형이하학이라고 그러잖아. 형이상학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형이상학이라는 거 우리가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학문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신학, 철학 이런 것들이 바로 형이상학이죠. 신학이나 철학. 형이하학은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거하고 관련 있는 거 법학, 의학 뭐 이런 게 형이하학이 알겠어요? 공학도 당연히 형이하학이겠죠. 이건 다 형이상학적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리학은 형이상학적 학문인데 먹고 사는 거하고 상관없잖아. 이게 우리 먹고 사는 거랑 이와 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치? 그래서 형이상학적 학문인데 이 형이상학적 학문을 바탕으로 내면적 수양을 강조했고 수양 아까 나왔죠? 수양 여기 수양 강조하고 그 다음 뭐래? 정형과 최한기는 실천과 소통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그렇죠. 경험주의잖아 다. 이게 다 경험주의적이잖아 이게. 실천, 경험 여기 누구야? 영국의 베이컨이 알겠어요? 얘네하고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맛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도덕성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원래는 뭐였는데 여기 선천적이래잖아. 태어나면 본성으로 있잖아.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게 선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원래 이 성리학에서는 알겠어요? 근데 최한기하고 정약은 뭐라고요? 후천적으로 갈고 다듬을 수 있다.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자 17번부터 19번 안 풀어봐서 몰라요? 풀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술 다 맞았어? 뭐 틀렸어? 19번? 틀린 거 고르래잖아. 답이 3번인데요. 그렇죠. 3번 틀렸잖아. 최한규는 여러 관리들이 타고나니 틀렸잖아. 타고난 게 아니 뭐야? 그냥 외부적으로 후천적으로 이렇게 악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야 얘네들은. 오케이? 타고난이라는 단어가 틀린 거야. 그냥 딱 갈리는 거지 이게 벌써 3번에. 뭐 나머지 다 맞는 말이고 몇 번이라고 하셨는데? 5번? 최한규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리들이 당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소통을 해야 한다. 그렇지. 거기 최한기 부분에 보면 거기 왼쪽에서 밑에서 둘레 여섯 여덟 열 번째 줄 추측을 바르게 하지 못해 외부 세계가 소통이 되지 않을 때는 뭐 악하게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 세계와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5번 20번까지 질문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있냐 엘니뇨하고 라니냐 나와 있는데 뭐 이것도 읽어보세요. 사회 지문 자주 나오는 거죠.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24번부터 27번 여기 인수합병 나와 있죠. 인수합병 수평적 인수합병 수직적 인수합병 다각적 인수합병 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풀어보세요. 그냥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은 회화작품 뭐 회화의 통일성 뭐 나와 있는데 미술 뭐 쉽죠. 이런 거는 예술 지문 되게 쉬워요. 그죠. 이런 거 클림트의 뭐 너도 밥나무 숲뭐 나와 있는데 그냥 뭐 풀어보세요. 뭐 하나 둘 세 문제밖에 안 되네. 그 다음 뒤로 넘겨서 구모 나와 있는데요. 이거 더럽게 어렵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지문 92쪽 풀어보세요. 그냥 쭉쭉 이거 나머지 다 쉬운 거라서 92쪽 여기까지 안 풀었어? 콘크리트 지문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글쎄 콘크리트 지문 이게 특히 28번이 제일 어려웠는데 한번 풀어볼 만은 한데 솔직히 28번이 제일 어려워서 28번이 3점짜리보다 여기 28번 2점짜리가 더 어려웠습니다. 알겠어요? 풀면 좋은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 요거 잘 볼게요. 요거 좀 볼게요. 요거 하나만 볼게요. 31번부터 34번. 요게 이제 칼로리 이론인데 요거 나왔을 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문제는 솔직히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겠어? 이과한테 너무 유리하단 말이야 이게. 이과생들은 이거 지문도 안 보고 답 맞춰. 알겠어요? 이거 연력학이란 말이야. 연력학 그거라서 이과생들은 너무너무 쉽게 풀더라고. 그런데 문과생들은 너무너무 어렵게 못 맞추죠. 그래서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유명했던 칼로릭 지문이라서 잠깐 좀 볼게요. 칼로릭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이게? 요즘 너네가 예민한 칼로리지 칼로리.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열량을 재는 단위였는데 그 칼로릭 이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론 자체는 붕괴됐는데 거기에 쓰인 뭐는 남아있는가? 단어는 남아있는 거야. 알겠어요? 빨리 한 번만 읽어볼게요. 18세기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음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뭐예요? 칼로릭 이론이죠. 칼로릭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뭐라고요? 칼로릭은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칼로릭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찬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거는 현대 연력학에도 맞죠. 이게 찬 거하고 뜨거운 거하고 있으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 열 에너지가? 뜨거운 곳에서 찬 데로 옮겨가요. 그죠? 얼음이 녹는 이유가 그거잖아. 얼음을 이렇게 냅두면 뜨거운 공기가 얼음을 녹이잖아. 그죠? 뜨거운 데서 찬 데로 올라가죠? 대류순환 뭐 다 배우자 이거 중학교 때. 위 공기가 뜨거워 아래 공기가 뜨거워? 위에 공기가 뜨겁지. 아래 공기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위로 올라가잖아. 위에 공기가 뜨거워지잖아.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증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열기관의 뭐라고요? 열효율 문제입니다.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인데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내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뭘 생각하면 돼요? 증기기관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다시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열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 방출해요? 대기에다가 방출해요. 이걸 이제 대기에 방출하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가 돼요, 결국? 일을 하게 돼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증기기관차 생각하면 되잖아. 증기기관차 이렇게 있으면, 증기기관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불을 떼잖아? 불을 뗄 거 아니야. 그죠? 불이라는 어떤 열을, 그 석탄 같은 걸 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여기로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 열원, 이게 뭐예요? 그 온도를 높여갖고 불을 떼면 이게 이제 뭘로 바뀌어요? 이게 바퀴로 움직이는 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100% 안 간다는 거야. 알겠어요? 100% 안 가지. 여기로 이제 어떻게 돼요? 방출되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공중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대기로 이렇게 방출이 돼요. 이게 통 자체가 뜨거워지는 어떤 온도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100% 안 가요. 알겠어요? 그래서 무한동력기관을 못 만들잖아. 이게 열 효율이 100%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과학 시간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그래서 오른쪽으로 할게요.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19세기 초에 카르노는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다뤘습니다. 자, 카르노라는 사람은 아직도 칼로릭 이론에다가 기반을 두고 다루었어요. 그래서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거는 좀 다르지. 이거는 열기관하고는 좀 다른데 이거는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따라서 이 높이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말한 거랑 좀 달라요. 알겠어요? 카르노의 실험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열기관 문제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방출되는 거고 이거는 높이가 일로 바뀌는 거야. 여기는 중간에 누수되는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좀 다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물이 높이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1840년대에 줄은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 여기까지 이제 카르노이 실험이 그다음 뭐가 나와요? 줄의 실험이 나오지. 줄. 이 실험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기관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뭘 대상으로 한 거예요? 추를 낙하시켜 물속의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실험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요? 위치 에너지, 낙하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요? 일로 바뀌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열의 양은 칼로리로 표시되는데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이거는 뭐를 뭘로 바꾼다고? 일을 열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일을 열로 바꾸는 거 알겠어요? 열을 일로 바꾸는 게 이게 맨 처음에 열기관이었고 얘는 무슨 실험을 했다고? 일을 열로 바꾸는 실험을 한 거 알겠어요? 이때는 중간에 누수되는 에너지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없죠. 여기가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서 1kcal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하였다. 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므로 그래서 일과 열은 뭐라고요? 등가성을 갖는다고 그래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일이 열로 갔다가 열로 일로 갔다가 이렇게 되겠네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돼요? 아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방출돼 버리잖아. 일이 열로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열이 일로 갈 때는 이게 중간에 날아가 버려. 알겠어요? 그래서 무한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는 거 알겠어요? 무한동력 기관이라는 게 물리 시간에 뭐 그렇게 가르쳐? 물리 화학 시간인가? 이게 물리인가? 열역학이? 아 물리 같은데 잠깐만. 어찌됐든 그래서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되는 사실을 알아냈다. 열과 일의 에너지는 뭐라고요? 보존됩니다. 이거 알죠? 중학교 때 배우잖아.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배우잖아. 그죠? 그래서 이후 열과 일뿐 아니라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등가성을 가지고 상호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특히 톰슨은 칼로리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렇죠. 얘는 뭐라고요?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중간에 대기로 방출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안 맞는다고요. 어디까지 했니?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뭐가 틀렸어? 전부가 틀렸지.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합니다. 아니지. 전부를 방출하는 건 아니고 일로 가는 게 있는데 일부가 방출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뭐에 위배된다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요? 카르노의 이론에 어디까지 했니? 그래서 위배된다. 그래서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리력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연료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는 깨졌는데 뭐라고요? 연료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 자체는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됐대요. 그는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해서 열기관의 연료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서 방출될 때의 두 작동 온도에서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했다. 이거는 뭐 쉽죠?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 고온에서 그렇지 저온으로 그걸 입증해서 카르노 이론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부를 맞기는 맞아.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전부 대기로 방출하고 이게 틀린 거야. 알겠어요? 맞기는 건 맞긴 맞아. 일부는 어디에서 또 어디로 간다는 것도 높은 온도에서 미치겠네. 낮은 온도로 간다는 것도 그게 연력학 1법칙이잖아.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간다는 거. 그래서 증명했어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는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그와 반대되는 현상을 일하지 않는 것 같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그렇지 일이 열로 전환될 때는 뭐라고요? 100% 등가성을 갖는데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대한 비대칭성. 아까 얘기했죠. 일이 열로 갈 때는 100% 가는데 열이 일로 갈 때는 뭐라고요? 100%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뭘 이룬다고? 갑자기 미치겠네.
비대칭성을 가진다고. 오케이? 시간 맞춰 끝내줄래다가 죽겠다 내가. 주목하였다. 이러한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 뭐라고 그래요?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엔트로피 알죠? 이과생들은 잘 아는데 엔트로피는 뭐라고 그래? 이걸 무질소도라고 그래요. 무질소도라고 해석하는데 이거를 그냥 쉽게 무질소도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갈 때는 100%가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100%가 안 되잖아. 결국은 이 자연계 이 지구라는 개 안에서 닫힌 개 안에서 있잖아. 어떤 사물들은 항상 어떻게 간다고? 정렬되어 있는 상태로 무질서한 상태로 간다는 거 알겠어요? 그게 맞지. 이게 책상 같은 경우 100년 1000년 흐르면 어떻게 돼? 이 책상이라는 고유 형태를 잃어버리잖아. 쓰레기가 돼가고 낡아가잖아. 그러니까 그 정돈돼 있는 상태,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뭐 하는 방향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알겠어요? 이게 연력학에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엔트로피라는 개념도 많이 나와요. 이거 뭐라고요? 무질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같은 개 안에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 여기서 이제 좀 많이 간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인간은 존재 자체가 뭐야? 쓰레기지. 그래서 결국 다 죽어야 돼. 알겠어요? 지구를 멸망시키. 지구가 이게 점점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왜? 인간이 자꾸 멸망시켜서. 뭐 환경오염 뭐 이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하여튼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여기 94초까지 꼭 좀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그리고 아니 94초까지 풀면 안 되지. 숙제는 야 조금이라도 좀 풀자. 여기 수능도 좀 어려우니까. 그래 문학 많이 내줬으니까 여기 조금만 내줄게. 진짜 104까지만 좀 내줄게. 104 요 수능까지만 딱 내줄게. 여기 104 쪽 수능이 워낙 여기 보험 지문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논리실증주의자 지문이 좀 어려워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풀어보세요. 자 수고들 하셨어요. 죽을 것 같아.